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환우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료, 항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항암 치료, 보통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림프절 전이가 있고 굉장히 진행된 환자들에 국한돼서 받았는데,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좋은 약들이 나오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그룹들이 오히려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유방암 수술을 하면은 80에서 90% 정도의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에는 수술 전에 하는 항암요법, 수술 후에 하는 항암요법,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표현하고요, 뒤에 하는 것을 보조 화학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술을 먼저 하고 내 몸에서 암을 제거한 이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그룹의 환자에서는 암 진단 시기에 이미 피를 떠다니는 암세포들이 있고, 그 피를 떠다니는 암세포들이 뼈나 폐나 간 같은데 자리를 잡게 되면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된 유방암 혹은 빨리 자라는 유방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4주 정도가 지나게 되는데, 이 4주가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환자에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암의 재발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3중 음성 유방암이거나 혹은 허투 유전자가 양성인 유방암의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 항암 치료를 먼저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호르몬 수용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음성이면서 허투 유전자가 음성인, 세 개가 다 음성인 3중 음성 유방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허투 유전자는 종양이 빠르게 자라는 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성장인자에 관한 수용체인데, 그게 발현되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 치료를 통해서 완전 관해, 유방암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그것도 역시 2기 이상의 유방암인데,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유방에 마치 염증이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런 유방암도 당연히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피를 떠다니는 암세포를 빨리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쓰는 약은 아드리아마이신이라는 약과 탁솔이라는 약입니다. 또 허투 유전자가 양성인 환자에서 사용되는 표적치료제, 허셉틴이라는 표적치료제도 있고, 또 사실 넓게 보면 약물 치료, 주사를 맞는 것은 아니지만 타목시펜이나 아리미덱스와 같은 호르몬 치료제도 넓게 해서는 전신 치료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이외에도 면역 치료제, 또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약들은 4기, 이미 전신에 전이가 된 유방암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모르고 치료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 항암 화학요법의 경우에는 그 약물이 암만 선택적으로 죽인다면 굉장히 행복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약물은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몸이 빨리 자라는 세포들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세포가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정말 빨리 자라죠. 며칠만 지나도 이 정도씩 자라고 있는데, 그 빨리 자라는 세포를 결국은 못 살게 구니까 머리가 빠지게 되고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항암 화학요법은 3주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하게 될 즈음은 거의 대부분 머리가 빠지게 돼서 결국은 머리를 밀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탈모,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고요. 또 빨리 자라는 세포가 우리 몸의 위장에 있습니다. 위장 점막 세포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죠. 또 혀에 있는 구강 세포들도, 상피 세포들이 굉장히 빨리 탈락이 일어나는데, 이런 세포가 또 공격을 받게 되면 메스꺼운 증사도 나타나고,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구내염도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몸의 난자들도 또 영향을 받게 돼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은 생리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톱, 발톱도 까매지고 뭐 손바닥도 까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뭐 손의 피부들도 안 좋아지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늘 말씀드리는 거는 항암 치료 끝나면 다 좋아집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머리 옛날처럼 나고요. 새로운 머리 염색하고 파마하셔도 되고요. 또 소화 기능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 신경계 증상도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은 다 돌아옵니다라는 말씀 이해는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꼭 잊지 마십시오. 다 돌아올 겁니다. 호르몬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항암 화학요법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치료입니다. 일단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고요. 매일같이 하나씩 약물을 먹게 되고 머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갱년기 증상입니다. 생리가 있는 여성들에게도 갱년기 증상이 쉽게 나타나고 폐경이 된 여성에게서는 생리가 없는데 무슨 폐경기 증상이 나타나요? 라고 하지만 그 폐경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관절의 통증, 관절염과 같이 무릎 혹은 손,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잘 펴지지 않나요? 라고 할 정도로 관절염이 심해지는데 결국 여성 호르몬 레벨을 저희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런 합병증들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좋은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로서는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약물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셉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이고 이 역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또 백혈구 수치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약이고요. 허셉틴만 써서는 효과가 없고 1차적으로는 항암 치료와 병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저희가 허셉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통해서 허투 유전자가 양성인 분들은 상당히 좋은 치료 성적을 요즘 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꼭 치료는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술 후 부작용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환우분들 모두 다 받는 치료가 한 가지 있죠. 바로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겠죠. 수술 전날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모를 하게 되겠죠. 몸에 있는 털을 없애게 되는데 제모를 하는 이유는 그 털에 저희가 많은 양의 병균들이, 세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술 중에 혹은 수술실에서 이렇게 면도기로 제모를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피부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세균 감염을 늘린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보통은 하루 전에 혹은 이틀 전에 제모 크림을 바르고 몇 분 있다가 닦아내면 털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제모를 하고 깨끗이 몸을 씻고 샤워를 하는 것이 몸에 있는 세균을 없애는 방법이겠고요. 우리가 수술 후에 생기는 대부분의 감염은 수술실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에 살고 있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침범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관리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한숨 주무시고 일어났으면 아마 수술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수술이 끝나 있으면 당연히 절개 상처가 있겠죠. 적게는 뭐 3cm, 4cm, 크게는 10cm가 넘는 상처가 있을 텐데 이 상처는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방암 수술은 굉장히 깨끗한 수술이죠. 감염의 위험이 높은 수술들이 나열해 보면 위 수술입니다. 혹은 자궁 수술입니다. 혹은 맹장 수술입니다. 혹은 대장 수술입니다. 세균들이 살고 있는 장기를 떼어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세균이 일부 복강 내에 노출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높은 수술이 되겠죠. 하지만 저 유방은 그런 감염이 높은 기관이 아니고 아주 깨끗하게 잘 닦아내면 깨끗한 피부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생제도 수술 전에 딱 한 번, 1시간 이내에 딱 한 번 항생제를 쓰고 수술 뒤에는 항생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보통 통증이 있고 빨개집니다. 염증의 증상이죠. 이건 아마
종기가 안 나보신 분들이 거의 없고 여드름도 다 나보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더 심해지면 오한이 나면서 열이 나는 증상이 있는 것이죠. 이게 시간을 놓치게 되면 폐혈증에 빠져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염증이 한 달, 두 달 혹은 6개월 뒤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염증의 소견이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간혹 수술 후에 배액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환우분들은 피주머니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수술한 부위에 고일 수 있는 피나 혹은 여러 가지 액체들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냥 놔두면 이렇게 들떠 있는 곳에 음압을 줘서 피부와 근육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모든 여성들이 배액관을 갖게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전절제를 한 여성의 경우에 배액관을 많이 갖게 되고 특히 재건 수술을 한 경우에 혹은 겨드랑이 림프절 제거를 한 경우에는 배액관을 꼭 갖게 됩니다. 배액관을 언제 뽑느냐? 이건 오롯이 주치의 선생님 마음입니다. 50cc로 한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30cc가 뭐 2번 나오면 뽑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주 이상은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오래 두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우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이 배액관을 어떤 분들은 2주, 어떤 분들은 길게는 한 달씩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액관을 너무 조기에 뽑으면 장액 같은 것들이 많이 찰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염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액관은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배액관을 갖고 있는 중에는 사실 샤워 같은 것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처의 경우에는 이틀이 지나고 나면 표피가 다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소독약을 바르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틀 뒤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샤워를 하셔도 됩니다. 탕에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흐르는 물로 샤워하시는 거는 괜찮고 따로 소독하지 말고 깨끗한 수건으로 말려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의 양 또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보통 배액관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배액관을 뽑으셨다면 조금씩 운동의 범위를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운동 방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절제했느냐 안 했느냐 배액관이 있느냐 없느냐 또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꼭 양해해 주시고 상황에 맞는 운동 방법은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 후에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깨 관절에 대한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방암원 치료가 잘 됐는데 어깨를 여기밖에 못 드는 환우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조금 들고 둘째 날은 조금씩 들어서 원래 팔을 들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운동의 범위,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일정 같은 것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우리의 목표는 수술 전의 가동 범위만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상지 기능 장애, 어깨 관절의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흉근이 어떤 근육인지 아시나요?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가슴 운동을 하고 나면 가슴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그 눈에 보이는 근육이 바로 대흉근입니다. 근데 대흉근이 왜 짧아질까요? 저희가 그걸 잘라낸 것도 아닌데 저희가 수술을 하다 보면 특히 전절제를 하게 되면 대흉근을 싸고 있는 근막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러면 커다란 근육의 근막이 제거되고 거기에 상처가 나게 되겠죠. 화상을 입으면 그 화상을 입은 상처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걸 보고 잘 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처가 나면 팔 꿈치가 잘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대흉근에 상처가 나면 몸이 이렇게 앞쪽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몸을 이렇게 펼 때 대흉근에 있는 상처들이 몸을 잡아서 결국은 팔의 운동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쭉 펴게 되면 오른쪽 팔은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흉근 단축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꾸 늘려주는 치료를 해 주셔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입니다. 이 역시 어깨 관절의 운동에 장애를 주는 손상인데요. 저도 회전근개 손상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오십견하고 조금 다른 것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팔을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왼쪽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는데 재활의학과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지금 저의 증상이 정확히 유방암 환우분들이 겪고 있는 그 회전근개 손상의 증상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몸소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흉근 단축의 경우에는 스트레칭이지만 회전근개 손상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안 되는 동작을 되게 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손상을 더 자극해서 심한 경우에는 아예 파열까지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깨 관절에 이상이 있다고 느꼈을 때는 그 어깨 관절의 이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형외과나 혹은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방문하셔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운동치료 혹은 아예 운동을 좀 적게 하는 치료 아니면 정말 수술적인 치료 등등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치료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은 반드시 유방암 환우분들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방암 환우분들은 아무래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쪽 팔을 좀 적게 쓰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어깨가 잘 안 올라가니까 견갑골을 좀 이용해서 팔을 움직임 등의 보상작용을 통해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근막 통증 증후군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고주파 치료를 하는 것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이게 만성화되게 되면 정말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통증이 어떤 원인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또 치료를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근막 통증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라운드 숄더라 그러죠. 이렇게 어깨가 많이 앞으로 숙여졌었는데 이런 자세를 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과막 증후군입니다. 애과막이라는 것은 마치 개구리의 물갈퀴 같은 그런 것을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사이에 이렇게 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지기 위해서는 조금 온찜질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통증이 심하시다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꾸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애과막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무슨 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활시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가 흔한데 놀라지는 마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그 애과막 증후를 탈출할 수 있을지 잘 배워보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이 생기는 상지 기능 장애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림프 부종입니다. 팔이 붓는 것이 림프 부종이고요. 림프관이 어딘가가 막혀서 이제 보통은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통해서 막혀서 그 아래쪽 말단에 있는 팔이 붓는 경우고요. 손바닥, 손가락만 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괜찮은데 그 위쪽만 붓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팔의 상처를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 여부 등등을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 보시고 나의 림프 부종의 위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방해야 될 것인가를 꼭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방암 환우분들에게 흔히 올 수 있는 5가지 상지 기능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진단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어깨관절 혹은 상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 옆에 사람 혹은 환우 카페에 묻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방암 수술 후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방암의 진단이 되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유방암 전문의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본 결과
가장 치료가 잘 되는 환자분들은 의료진을 100% 신뢰하는 환자분들이 가장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이 병원에 갈까 저 병원에 갈까 이 치료를 할까 저 치료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런 분들의 결과가 생각 외로 더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방암에 걸리신 환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유방암이라는 거 대부분 처음 걸리신 거잖아요. 저희가 아프리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자유여행을 할 수가 없겠죠.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유여행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투어 가이드와 함께 가이디드 투어를 하겠죠. 그래서 유방암의 치료는 해보지 못한 그런 오지의 여행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유방암 전문의가 가이드라 생각하시고,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가이드가 보라는 거 보고, 가이드가 드시라는 거 드시고, 또 가이드가 주무시라는 곳에서 안전하게 주무시면 대부분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의료진 의심하고 불신하지 마시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유방암의 진단이 되면 많은 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몇 기인가요? 어떻게 수술하나요? 어떻게 항암 치료할까요? 호르몬 치료하나요? 또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표적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많은 질문들을 한꺼번에 저희 앞에서 쏟아내십니다. 근데 사실 유방암의 치료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의 치료, 또 호르몬 치료까지 합치게 되면 5년 이상의 치료를 하게 되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근데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하루 이틀 안에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불안에서 시작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방암에 처음 진단이 되시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현재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여행은 굉장히 긴 여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치지 않도록 조금씩 의료진과 함께 손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간요법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유방암은 당연히 수술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반드시 칼로 유방암 조직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병인데,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유방암을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여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조용히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유방암은 그렇게 쉽게 목숨을 거두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유방에 있는 혹이 지금은 굉장히 작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를 뚫고 나오고, 또 피부에서 뚫고 나온 종괴에서 피가 나고, 또 그게 부패하게 되면 썩은 냄새를 나오게 하는 그런 굉장히 끔찍한 상황으로 유방암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니시지만 아직도 민간요법으로 유방암을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의료진을 믿으시고 권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또 유방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사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깨를 이 정도 올렸던 분들이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리게 되고, 머리 빗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깨가 굳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온몸에 통증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물론 암 치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암 재활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재활이 필요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재활이 필요한 것이죠. 육체적으로 수술 전에 됐던 기능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운동 기능을 원복시키셔야 하고요. 또 간혹 팔이 부으시는 분이 계시죠. 림프절을 절제한 분들 중에 간혹 림프 부종이 오셔서 팔이 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림프 부종 클리닉을 통해서 림프 부종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유방암 치료보다 림프 부종 때문에 더 괴로워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유방암 생존자를 정말 괴롭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림프 부종입니다. 조금이라도 팔에
이상한 느낌을 가지신다면 전문의를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재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 외래에 오시면 첫 번째 질문하시는 것이 선생님, 뭘 좀 먹어야 될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원래 드시던 대로, 암 환자 되기 이전에 드셨던 식습관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은 흑염소 누가 다려줬는데 혹은 무슨 개소주 뭐 이런 거 먹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혹시 유방암 걸리시기 전에 흑염소 드셨나요? 하면 아무도 드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방암을 치료하는 그런 음식 혹은 그런 보조식품은 일단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몸의 건강한 식습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기름기 많은 거 먹지 말고 채소 많이 먹고 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또 문제겠죠. 그런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좋은 식습관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음으로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효과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계신데 운동은 유방암을 예방하는 항암 치료다라고 기억하실 정도로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00보를 꼭 채워야 된다. 10,000보를 안 채우면 이건 운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10,000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분,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하고요. 대신 우리의 심박수가 좀 올라갈 정도, 다시 말해서 땀이 날 정도의 그런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만 하게 되면 충분한 양의 운동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리 운동, 특히 하체 운동이 중요하겠죠. 상체 운동, 등, 허리, 코 운동 이런 등등의 운동을 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좋은 음식을 찾아서 돈 쓰는 것보다는 저는 헬스클럽에 가셔서 PT 선생님께 강습을 받는데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일상생활의 복귀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료들과의 생활, 또 어떤 경우에는 환우회를 통해서 환우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시는 거 건강하게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직장 생활이나 혹은 환우회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